그렇기 때문에 이 음수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락 추세의 시작이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DMI 10번째 시간, 이 피리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기간값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 DMI 그리고 ADX 요 두 개만 가지고 진입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빠르게 가보죠. 자,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내용은 제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표 강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처음부터 꾸준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뜬금없이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는 파동의 크기와 구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어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저한테 배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파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파동은 이 크기나 아니면은 이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동 이론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림 보시면, 자, 일단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큰 파동, 큰 N 파동을 하나 그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이제 그랜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 자, 원래는 이제 이 검은색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이 그랜드 슈퍼 사이클이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커지니까 제가 요 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요 부분 상승, 하락, 상승, 그죠? 상승, 하락, 상승. 요거를 그랜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 근데 이 그랜드 슈퍼 사이클은 상승 5파동, 그 다음에 하락 3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편의상 이제 상승 3파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충격 1파, 조정 1파, 충격 1파, 조정 2파, 충격 3파, 요것만 그려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튼 이 그랜드 슈퍼 사이클은 기간이 약 100년에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1, 2, 3, 4, 5, A, B, C 요게 요만큼의 기간이 100년 이상이다. 이상. 요런 파동이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초거대한 파동인 거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보는 그랜드 슈퍼 사이클이라는 파동이 있는데, 그게 전체가 5개의 상승 파동과 3개의 하락 파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이제 10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파동이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근데 이 그랜드 슈퍼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이 상승 파동, 이제 충격 파동, 임펄스 파동, 그 다음에 조정 파동, 코렉티브 파동, 요거 두 개를 또 뜯어보면 그 안에서 또 5개의 상승 파동과 3개의 또 하락 파동으로 나눠지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랜드 슈퍼 사이클의 충격파와 조정파를 이제 뜯어보니까 이제 그 안에도 작은 이렇게 파동이 존재를 하고, 그 파동의 합으로 충격파와 조정파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자. 근데 아까 그랜드 슈퍼 사이클이 다시 요게 100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슈퍼 사이클은 뭐다? 요거죠, 요거 1, 2, 3, 4, 5, A, B, C.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00년 이하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슈퍼 사이클에 나타나는 요 충격파와 조정파를 또 뜯어보니까 이것도 1, 2, 3, 4, 5, 1, 2, 3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또 8개 파동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자, 이만큼이 엄청 긴 게 이제 그랜드 슈퍼 사이클이고, 요게 슈퍼 사이클이고, 또 그 안에 이제 이 충격파와 조정파를 보니까 요거는 또 8개 파동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자. 사이클.
네, 그랜드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요거는 사이클. 아시겠죠? 근데 그 사이클을 또, 이제 이 사이클은 한 30년 주기 정도 된다고 봅니다. 30년. 사이클은 30년. 근데 이 사이클을 또 뜯어보니까 그 안에 또 뭐 프라이머리라고 있다. 프라이머리. 여러분 이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글자가 왜 이래? 프라이머리 파동이 있고 그 프라이머리 파동을 또 뜯어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또 인터미디에이트가 또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파동을 또 뜯어보니까 마이너 파동이 있고 마이너 파동을 또 뜯어보니까 마이뉴트 파동이 있고 마이뉴트 파동을 뜯으니까 또 미뉴에 파동이 있고 미뉴에 파동을 뜯으니까 또 서브 미뉴엣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파동이 있으면 그 안에도 잘게 쪼개보면 또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그 안에도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진 8개 파동이 있고 또 이것도 뜯어보면 또 더 작은 이런 파동이 존재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동이라는 거는 그게 이게 충격 파동이든 조정 파동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 속에 더 작은 파동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모든 파동은 그 안에 작은 파동의 합으로 이 큰 파동이 만들어진다. 요것도 이 한 파동도 작은 파동의 합으로 만들어진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음 장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피리어드를 가지는 이유. 우리가 기술적 지표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추세. 이 추세,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이 자리가 상승 추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지표를 보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테크니컬 인디케이터의 존재 이유가 내가 여기서 사면 오를 가능성이 큰가? 내릴 가능성이 큰가? 이거를 보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시세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파동을 만들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설명 안 드릴게요. 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파동이 만들어지는지 그거는 지난 영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고. 자, 그럼 이제 가격은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상승의 전환, 요 자리, 하락의 전환, 또 상승의 전환, 또 하락의 전환,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피리어드, 즉 지표의 기간값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가격이 만약에 1%가 상승을 하면 그러면은 플러스 1점, 가격이 1% 하락을 하면 그 마이너스 1점을 나타내는 지표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는 이 피리어드 기간값이 없어. 이거 OBV처럼 계속 합산만 해 나가는 지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20%가 상승했죠? 상승 20% 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이 부분에서 20점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지표에 20점이 부여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20% 올라갔으니까. 1% 올라가면 1점이잖아요. 요 시작점에서. 1% 올라가면 플러스 1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표는 20점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가격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해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고점에서 자 2%가 빠졌어. 2% 빠지고 여기서 또 올라가면 또 2% 올라가고 2% 빠지고 2% 올라가고 2% 빠지고 2% 올라가고. 복리는 원래는 이제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 2% 빠지고 2% 올라가면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이 편하게 그거는 무시하고 복리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2%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이 박스권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가격이 움직이다가 만약에 여기서 1%가 더 빠졌다 이렇게 됐다. 만약에 1%가 더 빠졌다면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날의 지표 값은 어떻게 되냐? 20점을 여기서 20점을 얻었잖아요. 이 지표가.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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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18점이죠. 18점은 좀 18점이죠. 18점인데 여기서 1점이 빠졌으니까 17점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이 지표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합산만 하잖아요. 플러스 1%가 되면 1점을 합산하고 마이너스 1%가 되면 마이너스 1점을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점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요 부분에서 1% 빠지면 여기가 17점, 즉 양수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는, 만약에 이 지표 A는 요 자리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볼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17점이잖아. 플러스 17점. 17점이랑 18점은 겨우 1점 차이인데 18점은 하락 추세가 아니고 17점은 하락 추세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기간값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지표가 계속 합산만, 누적 합산만 해오면 여기는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어드를 가진다는 거예요. 지표가. 근데 만약에 이때 지표가 기간값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표를 계산하는 기간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점 이후에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이전 파동에서 플러스가 되었던 이 점수들이 계산식에서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기간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20점이겠죠? 근데 요렇게 됐어. 그럼 뭡니까? 여기서 플러스 1점 했던 그 플러스 1은 빠져버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점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럼 플러스 1점 한 건 빠지니까 19점에서 2점이 빠지니까 여기서 바로 17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는 18점이어야 되는데 앞자리가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됐다. 그럼 뭡니까? 17점이 아니라 2점이 더 빠지겠죠? 이틀이 지났는데 위치는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5점이 되는 거지. 기간값을 가지면. 기간값이 요렇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시세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플러스 2점과 마이너스 2점,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지표 점수는 0이 되는 겁니다. 0이. 계속 이 기간값을 가지면. 그죠? 자, 만약에 지표의 기간이 요만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요만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가 0점이죠. 0점. 이 자리에서 지표값은 0점이 됩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계산해야 되죠. 요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럼 뭡니까? 여기도 0점이지. 왜냐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도 0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서 하루가 빠졌어.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면은 0점인데, 근데, 자, 하루가 지나면 이게 빠지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가 0점. 근데 0점인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점, 1점이 또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점 되는, 마이너스 3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간값을 가지면. 아까 피리어드가 없는 지표값은 여기가 플러스 17점. 근데 기간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수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락 추세의 시작이구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표들은 죄송합니다. 이 상승 전환의 시작과 하락 전환의 시작을 잡아내기 위해서 피리어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리어드를 가지게 되는 어떤 장점, 추세의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피리어드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뭐다? 단점이 있는 거죠. 기간값을 가짐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이 기간값이 가지는 이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꾸준한 수익의 누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파동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자, 모든 파동은 그 속에 작은 파동의 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 M 파동, 요것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본다면 그 속에 작은 5개의 상승 파동과 3개의 하락 3파, 또 다시 5개의 상승파, 이렇게 파동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추세의 전환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기간값, 즉 피리어드를 본다고, 그거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고 앞장에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파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 지표의 기간값을 적용했을 때, 이제 피리어드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기간값은 특정 기간의 파동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값은 말 그대로 그 기간값, 이 기간의 파동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요만큼의 기간값을 가지는 지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만큼의 기간값을 가지는 지표예요. 자, 이 지표는 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만큼의 기간값을 가지니까 여기는 상승, 이제 플러스 점수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다가 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매도해라,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 뭐 이 자리니까 뭐 이 자리라고 가정해 보죠. 한 요 정도, 요 정도 요렇게 기간값을 가지고 있다면 플러스 이만큼 됐고 마이너스 이만큼 돼서 자, 0으로 수렴을 해요. 여기서 0으로 수렴을 하고 하루가 딱 지났을 때 요 날이 되면 이제 매도해라, 이렇게 신호가 날 수 있죠. 왜냐면 기간값이 요만큼이니까. 이 지표의 기간값에서 여기서 요만큼 상승했던 이 상승분은 계산값이 다 빠졌으니까. 그리고 계산값이 빠지고 했던 것들이 계산값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0으로 수렴하고 지표값이,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면 지표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기간값을 가졌을 때 요까지는 요 날까지는 0,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면 여기서는 매수의 어떤 지표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니까 요만큼을 내가 손실 아닌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특정 기간의 파동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쭉 하고 있어가지고 제 기간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얼추 여기서는 뭐 0이나 뭐 지표값이 0으로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요만큼 하락하고 다시 상승해가지고 이게 빠져나가면서 지표값이 0으로, 만약에 이제 0으로 이제 지표가 0을 가르친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뭡니까? 양소가 되겠죠. 왜냐면 하락했던 움직임은 빠지고 상승했던 움직임이 새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표값이 여기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여기서 매수해라, 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면 딱 잘못했을 때 하락 추세니까 뭡니까?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간값을 가지면 이 지표의 이 추세로의 전환을 잡아낼 수 있는데 그 기간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파동만 보기 때문에 이런 파동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그 기간값을 가지는 거의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지표, 예를 들어서 지표 A가 있는데 그 지표 A의 기간값이 요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의 파동만 보니까 여기서 매도, 근데 여기서 매수, 또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요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표를 이제 더 큰 기간값,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간값 14일이다. 그러면 14일이 아니라 뭐 60일이나 120일 이런 더 큰 기간값을 가지는 이 지표 A의 다른 버전, 더 큰 기간값을 가지는 버전을 만들어서 같이 이 14일짜리와 60일짜리, 120일짜리를 같이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이 통상적인 해결 방법이긴 해요.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20일짜리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60일, 뭐 120일, 240일, 심지어 480일짜리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와 그 원리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선을 보는 사람이 21선만 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는다는 게 기간값을 다르게 하는 그 다른 버전을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21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21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일에 이제 상승 전환, 21선의 상승 전환. 자, 요걸로 매수를 고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자, 예를 들어서 241선이 그때 241선이 이렇게 크게 돌아가고 그 속에서 60일짜리 이동평균선이 자, 요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20일짜리 이동평균선이 자, 요렇게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때에 21선이 돌아가니까 요때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요때 21선이 돌아나가니까 매수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241선이 반대로 자, 요렇게 내려가고 있어. 근데 거기서 60일짜리가 요렇게 되고 있고 20일짜리가 여기서 요렇게 되고 있다고, 요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다시 60일짜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240일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20일짜리가 자, 요렇게 상승을 해. 여기도 20일짜리가 상승해서 매수하고 여기도 20일짜리가 상승해서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 둘 다 20일짜리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맞죠. 20일짜리는 상승 추세의 전환이 맞습니다. 근데 종국적으로 상승으로 갈 확률은 뭐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왜? 이거는 이제 20일짜리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20일짜리, 이 작은 20일짜리의 파동의 상승은 어떤 하락 추세에서의 뭡니까? 반등, 조정. 하락 파동의 조정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21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 다른 기간값, 더 큰 기간값을 가지는 모든 지표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비교 분석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DMI를 내가 14일짜리를 보면 그러면은 더 큰 기간값을 가지는 DMI를 같이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당연한 말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DMI는 더 큰 기간값을 보면 안 된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뭐 파동이니 기간값이니 하는 거를 다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자, 어떤 지표는 기간값을 가져야 추세의 전환을 알아낼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간값을 가지는 그 지표를 계속 보다 보면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기간에 대한 파동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가 나오고 여기는 매수가 나오고 여기 매도가 나오고 여기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더 큰 이동평균선처럼, 볼린저 밴드처럼 더 큰 추세 속에서 더 큰 지표의 기간 중에서 작은 기간의 지표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지만 DMI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DMI는 같은 이 DMI의 더 큰 기간값을 적용한 버전과 함께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DMI는 뭐 어떻게 이런 기간값이 가지는 이런 문제점, 그 짧은 기간의 파동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여기는 매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DMI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큰 기관값의 DMI를 보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랑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볼린저 밴드랑. 그게 훨씬 합리적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융둥이 너는 왜 볼린저 밴드와 DMI를 같이 보라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MI도 얼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강의가 많이 길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힘내시고. DMI 뒤에는 DMI가 끝나면 또 뭘 하지? 어떤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